자, 그러면 한 통에 있는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반 지배층을 관료 채용하기 위해 선발된 시험이 꼭 과거였다. 예, 조선의 과거제도는 고려시대와 달리 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대단히 중시했다. 이때도 음서제가 있긴 했지만 그 대상이 2품 이상의 관리 자제도 제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이는 고려의 귀족제 사회가 고려 조선시대의 관료제 사회로 전환했음을 하나 나타난 징표였다. 그래서 과거제가 중요한 이유의 의미를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과거는 문과, 무과, 기술과를 뽑는 일 시험을 구분하는데 보통 인제 조선시대 때 과거는 7과라고 해서 7개 과목이 있어요. 예. 그중에 인제 여기 보면 하나, 둘, 기술관 이렇게 인제 있고 뭐 치제도 있고 그 안에 그다음에 음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과라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그 앞에서 얘기한 갑자기 까먹었네. 치제, 음서, 이과, 문흥과 있죠. 문흥과. 이게 7 과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통 이 7과 중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라고 하는 거는 요 3 개의 그 과거를 얘기하죠. 자, 이 가운데 이 문과 체험 시험은 손그 생진과 그다음 대과 이렇게 나는데 생진과는 다시 인제 사서 오경을 시험을 본 생원과 그러니까 고려시대 명경과죠. 그다음에 인제 시부 등을 인제 시험 본 진사과 그러니까 고려시대 제술과가 있었다. 이 생진과는 각 도에서 이제 초시를 치르고 과별로 700명 선발하고 다시 이들 대상으로 서울로 복시를 치러서 과별로 100 명을 뽑아서 이들에게 생원 진사라는 칭호를 줬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속과에서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생원 진사의 업계에서는 보통 인제 그 뭐냐면 200명 안에 200등 안에 들어가야 돼 생원. 그래서 대단한 시험이에요 생원 진사 들어가는 시험도. 예. 그래서 이제 생원 진사에는 초급 문과를 임명할 자격과 함께 고급 문과 시험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며 아울러 성균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전기 때만 얘기하는 거고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어 대과는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 돼요. 그럼 왜 조선 후기 때 인제 뭐냐면 그 이 속과를 보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양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원 진사라도 봐야지 합격해야지 양반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생원 진사 정도 돼야지 양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많이 본 거예요, 예 속과를. 자, 그래서 대과는 속과를 거쳐서 생원 진사 또는 성균관 학생들이 응시하여 사서 오경, 부포, 전, 책문 등의 시험을 치렀다. 자, 여기에서는 역시 초시와 복시가 있어 중앙에 보는 복시에서는 33명을 선발했다. 자, 이들은 다시 국왕에서 이제 친전 앞에서 전시를 치르는데 그 성적에 따라 갈과, 을과, 병과, 상과로 이제 나눠졌고 그 성적은 간직 진출과 이후의 승진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각과의 1등 즉 장원은 신국제자의 경우 그 종 6품에 인제 초임됐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간직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성관리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4 등급이 가관됐죠. 그러니까 더 풍급을 올렸죠. 이거는 뭐 문과뿐만 아니라 무과나 작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초임직이 좀 약간 무과나 작과는 좀 낮겠죠, 문과보다. 그래서 인제 있고 문과는 사서 오경이나 시부 등 그 유교적 교양을 예 시험함으로써 과거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겼으며 그래서 이는 유교 국가인 조선의 당연한 이유였다. 조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아 관리를 유교 사상에 무장시켜 유교 정치 담당자로 삼았던 것이다. 자, 이런 유교적인 이제 양반 관료 체제에서 과거 응시자에 대한 신분이 제한이 가해졌으면 물론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일반 평민들도 법제상으로 양인이기 때문에 시험을 봤는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유나 현실적 이유로 거의 불가능했죠. 물론 기록에 보면 그 똑똑한 양인 중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노비도 원래 노비도 태어났지만 송량 정찰을 거쳐 양이 되는 과거 시험을 거쳐서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고 그 대부분 것은 양반 예전에 이제 그 귀족 그 양반 출신의 가문에서 대부분 과거에는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인제 과거에 응시할 때는 호적과 보선자를 제출하고 요게 사조라는 것은 이제 부, 모, 조, 그 중주부, 외조를 적어서 가문과 종파를 이제 분명히 하게 한 것은
과거를 통해서 관리 선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해를 차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인제 실질적으로 법제적으로 양해도 못 받게 그러니까 보통 그 양반만 보게 하는 시험이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제 물론 중요시 여겼지만 양인도 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 여하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문과 시험의 문과는 그 문관 시험의 문과는 고려 말에 신설되어 계승된 제도였다. 자 문과처럼 이제 대과, 속과의 구분이 없었으나 초시, 복시, 전시로 치르는 것은 문과와 마찬가지였다. 초시에는 200명을 선발해서 복시는 28명을 추천한 뒤 전시에는 이들의 등급을 정했다. 궁술, 기재, 격구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 궁술이라는 거는 그 뭐냐 활을 쏘는 거고 기재는 이제 그는 보면 그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것이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을 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무기 같은 것들을 인제 치르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말을 타면서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격구라는 것은 인제 그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말 타면서 인제 뭐냐면 그 축구놀이 하는 게 격구잖아요. 그중에 인제 제일 중요시 본 거는 공술이에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성전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 군인들은 칼이나 이런 것들 창을 쏘는 것보다는 이게 활을 쏘는 게 제일 중요시 활이나 나중에 총을 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DNA 구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 되게 잘하잖아요. 사격이나 이런 거 양궁 같은 것들을. 예. 조상님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그 자연 선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거 넘겨준 것 같아.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 무예와 예서, 병서가 시험 과목이었고 응시자의 신분제 제한은 이제 문과에 비해서 약했으며 후에 인제 제도가 해이되면서 천민들도 강제 진출로서 이용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물론 천민들도 인제 속량 절차를 거치고 나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상대적으로 천민 출신의 인제 사람들이 문과에 합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선 전기 때는 그 당시 서울도 문과는 볼 수 없었어요. 문무과 다 볼 수 없었죠. 근데 서울 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인제 들어가면서 문과는 모르겠지만 문과에 합격한 사람도 이제 상당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기술관을 채용 시험에서 작가가 있었는데 이것은 해당 가나가 필요에 따라서 인제 하는 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에 따라 사역원, 전의관, 간상관, 형조 등이 간서가서 각각 역가, 을가, 음양가, 율가, 작가를 시시했는데 외국어 요 외국어 보면 중국어 한어부터 해서 몽골어, 여진어, 외어도 있는데 특히 이제 시험에 제일 중요시한 게 중국어죠. 중국어. 예. 그리고 인제 있는데 뭐 일본어는 좀 이해하겠는데 몽골어하고 여진족은 왜 이렇게 하냐면 얘들은 이제 북방하고 인제 북방 민족과 관련됐잖아. 그래서 약간 수요는 적지만 쪼금씩 뽑았어 여기는. 예. 그래서 의학이나 천문, 지리, 유학이 인제 시험하였다. 자 당시 기술직은 문무간직에 대해 잡직이라 하였고 그 학문 또한 잡학이라 하여 천실되었다. 대개는 중인들이 작가에 응시하였고 세습하면서 기술직에 종사했다. 자 과거는 3 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시한 신년시기가 원칙이었지만 그 밖에도 부정기시 같은 특별시험이 있었다. 그 나라가 경사가 있을 때 보는 그 진강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왕이 문무에 참배하는 날 성균관에 보는 알성시가 있었고요. 그다음 보통 국경일에 보는 별시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지방에서 보는 또 지방시들이 있어요. 왕이 이제 순례하면서 돌아가면서 그 지방에 그 뭐냐면 보는 시험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자 이런 시험에는 선발 인원의 규정이 없었다. 자 이런 특별 시험이 점차 증설되고 횟수도 증가하면서 과거제도 부패가 그에 따른 양반 사회의 붕괴의 한 요인이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럼 과거제도와 관련된 어 그 당시 그 후생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 관료 선출 방식 관련된 내용을 71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관료 선출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지배층 양반이었다. 양반은 관료가 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특권을 확보해 갔고 특히 양반 관료 중심의 통치 체제를 확립했다. 자 양반은 관료가 되지 못하면
지배층으로서 재반 특권을 확인해 나가는데 차질이 컸다. 자, 양반과 관료는 서로 간의 편의 관계였다. 따라서 관료가 되기 위해서 양반의 경쟁은 치열했고 간직 운영은 엄격했다. 자, 벼슬길에 나가는 대표적인 길은 가고와 음소였는데 그 정보전에 이제 제정한 입간 보리법에 의하면 자, 처음 입사할 때 통로는 7개의 학문이죠. 그 넓은 범위의 이제 그 과거는 요 7개 과목을 의미해요. 예. 큰 범위의 과거는. 그래서 문문과, 그다음에 문과, 무과, 이과, 역과, 음양과, 의과, 칠과가 그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과는 이제 서리들이 보는 과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작가죠, 작가. 예. 아, 제가 처음에 칠과를 잘못 얘기했네. 예. 그 치지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첨거까지 합쳐 갖고 이제 칠과 이시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요것도 인제 과거 중에 하나지만 요것도 이제 칠과 처음에 있을 때 칠과가 요거였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넓은 범위의 과거도 요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라고 하면 요거죠 얘기죠. 예. 문과, 무과, 이과. 예. 문과, 무과, 이과가 아니라 요거 요 세 개의 작가를 인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인제 여기에다 율과가 생기죠, 율과. 예. 율과는 추가로 인제 부초한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과거의 범위가 이렇게 7개 과목 외에도 치제, 뭐 첨거, 율과 등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이제 과거라고 하는데 그 작은 범위의 과거는 이 3 개의 과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가운데 이과, 역과, 의학과, 의과 그다음에 그 외 기술 관련 작가와 하급 전문직의 이제 뭐냐면 임용하기 시험은 치제가 인제 또 정기됐죠. 그래서 작가 합격자는 사역원, 전의감, 해미서, 그다음에 해민서, 감상관 등 해당 관서에 입사하여 최고 상품까지 인제 승진할 수 있었으나 이에 문과에 거치면 3품 이상의 승진도 가능했다. 특별 채용 시험의 취재는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 그 과거 응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응시했다. 여기에 하급 전문직 서리, 역승, 도승, 그다음 훈도, 교관 등에 임명했고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이제 갑사도 그 당시 인제 이런 취직과를 통해서 뭐냐면 선발했던 것이죠. 자, 문음에 의한 음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식의 2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 서, 제, 질, 실직, 실직의 3품 이상의 관료 없고 이게 좀 대상자죠. 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들은 24가 이상면 오경사설 가운데 하나 시험을 봤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요도 문음과를 갖고 시험을 봤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합격하면 참하관은 이제 해당하는 훈계와 간직을 받을 수 있었고 음직은 부조의 연임하는 실직 간품의 고하에 따라서 주어졌다. 그래서 음직은 원칙적으로 장자만 받을 수 있었으나 장자가 유고할 때는 장손이나 차자가 등급을 낮춰 받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부와 조가 사망했거나 뭐 간직에 났음에도 은직을 받을 수 있는 간직이 있었으면 이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고려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됐죠. 그래서 2품 이상의 관료나 실직 같은 3품 이상의 이제 자손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축소됐고 그 비중도 상당히 낮아질 뿐 아니라 높은 간직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무능직 갖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대부분 대가에 응시를 해서 뭐냐면 대가에 합격해서 좀 더 높은 간직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반의 출사 방식은 이런 응직보다는 그냥 요때 말한 과거는 이제 문무가를 이제 얘기하죠. 예, 문과, 무과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고려의 문벌 귀족에 비해서 많은 관료가 관료에 진출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관료의 지위를 올려야 했다. 또 양반 관료로서 신분적 특권을 향유하기 있도록 과거급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급제는 무직자금 처음 간직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품계를 가지고 있는 급제자는 초자, 초직의 특징이 있었다. 예. 이거는 종전의 인제 간직과 뭐냐면 간품보다 좀 더 올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문무가뿐만 아니라 작가도 동의했다. 그래서 인제 이건 순자법과 국가법 같은 관리의 승진 규정을 무시하고 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조선시대 과거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의 장원과 각과의 급제자의 경우에 종 6품, 정 7품의 직을 주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성적에 따라 간품이 주어졌다. 그래서 문과 장원은 무직자라도 참하관까지 거치지 않고 국보에 참상관에 입상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참선과 차와의 관계는 육품과 칠품을 넘기 어려운 경계였으나 문과의 장원은 이거를 쉽게 그냥 처음부터 창상간직을 줬죠. 예, 문과의 장원들은. 그러면 참화가는 뭐냐? 참화가는 치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이 앞에서 이제 문과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작가 아니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음서지고 들어오거나 등등 해 가지고 참화관이 되는 거고 일단은 문과에 합격하면 뭐냐면 참상관을 인제 줬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헷갈렸어. 예. 문과의 장원을 이제 해당하는 건데 문과의 장원은 참상관 국보에 입사했다는 걸 제가 문과만 합격하면 참상관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잘못했어요. 좀 수정해 주세요. 예. 요거. 그래서 장원만 해당해요, 장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문과의 장원은 초임부터 인제 뭐냐면 참상관에 임명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앞에서 한 얘기는 제가 잠깐 착각해서 인제 얘기한 거니까 네 넘어가시고 자 문과의 장원은 이것을 단순히 넘어갔다. 자 이것은 다른 관료가 거쳐야 하는 약 7년 동안의 승진 기간을 단축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이거는 순자법을 그냥 무시한 거죠. 순자법 같은 경우에는 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기일을 이제 의무적으로 채워야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당상관까지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무시하고 여기 뭐냐 문과의 장원은 그 당시 참상관으로 곧바로 등업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과 작가도 합격자의 품계를 올려주는 특징을 부여했지만 문과보다 못했다는 거. 그래서 문과의 장원 및 각각의 급제자는 품계뿐만 아니라 그 품계에 맞는 실직을 주도록 되어 있고 문과의 급제자는 정품을 줬으나 문과의 급제자는 주로 거기 또는 종품계를 받았다. 물론 인제 역가 같은 경우에는 1 품은 역가의 1 등은 종품직을 줬어요. 그렇지만 대개 보면 문과 급제는 정품 근데 문과 급제자는 거기다가는 종품 작가나 이런 걸 줬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품계에 해당하는 이 실직을 줬다는 게 뭐냐면 대개 보면 인제 문과의 장원과 각계의 급제자는 실직을 그대로 줘요. 예. 근데 이제 뒤에 을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직은 주진 않아요. 실직은 주고 일단 이제 일단 뭐랄까요?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직보다는 뭘까요? 건지를 주거든 건지? 건지국사라는 말 있잖아요. 건지라는 건 대행하는 거야. 인턴이라고 보시면 돼. 건지자가 붙으면 인턴인데 건지를 먼저 하고 나서 인턴하고 나서 실직을 주는데 얘네들은 이제 1 등부터 3 등까지는 실직을 줬다. 건지가 아니라 실직을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래부터 간품을 가지고 있는 문과 급제자들은 과거 시험에 성적이 따라 1 가에서 4 가까지 가자를 해 줬고 문과 급제자는 1 개만 가자해 줬다. 자 가자된 품계가 마땅히 받아야 품계와 같거나 미치지 못할 경우 마땅히 할 품계보다 1 개를 더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더 이상 이제 사기를 받으면 더 올라가지 못하는 더 올라가면 당상각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줄 수는 없고 1개 정도 더해 줬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이 뒤에 내용은 뭐 각자 인제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다음 줄 볼게요. 자 원래 문무관 급제자 전원은 바로 곧바로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간직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제자 전원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인제 대개 보면 인제 문과의 이제 각과를 제외하고는 또 건지자가 붙죠. 그래서 인턴으로 인제 임시적으로 채용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인제 시간이 지나면 실직으로 이렇게 인제 어 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서 사용되지 못한 급제자들은 문과의 경우 홍문관, 성균관, 숙문관, 도서관의 사관, 무관은 훌륭한 벌시 등 같이 건지로서 분간되었다. 건지는 아까 지금 오늘 인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간은 인제 이 간사에 분속시키는 제도인데 이 건지는 이들 분간처에 설치된 임시직 또 대기직이었다. 또 건지로서 분간된 급제자는 특별히 재능이 없거나 문벌 배경이 없는 한 진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건지로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인제 정식 실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직이 되더라도 뭐냐면 이 사람이 뛰어난 능력이 없거나 문벌 배경이 없으면 좀 진급이 되게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조선 초기에는 급제자의 연령과 재능 여하에 따라 분간하게 되었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분간에도 문벌의 영향이 크게 작용돼서 홍문관과 성전관에 분속되는 것이 를 다투게 됨으로써
과거 급제자 관료로서 선임 및 출세도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 문본의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처음에 그 건지를 받았던 것, 이 분간의 건지를 받는 곳에서 곧바로 인제 실직을 받을 때 좋은 직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인제 뭐냐 청요직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어 문관 같은 경우에 홍문관, 선정관, 무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인제 그 당시 인제 인기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이제 과거는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었고 양반들은 과거의 급제에만 간직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간직을 차지하고 있어야지만 과거 시험에 그 자손은 유리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과거와 간직은 조선시대 때 지배층 양반의 가문과 신분을 짓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고요.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은 과거제가 철폐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과거 시험에 적어도 속과에 합격해야지만 자기 양반지를 적어도 손자 때까지 증손까지는 뭐냐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과거에 자기 집안에서 한 명은 합격시켜야 돼.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302 페이지 좀 볼게요. 과거제도 자체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과거에 대한 구체의 내용이죠. 문헌 생원 진사시 아니 그 문과 생원 진사시 있고 그런 것들 좀 있고 그다음 문과가 있고 그다음에 작가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과거의 특성 이렇게 있는데 쭉 읽어 볼게요. 예. 자, 조선시의 과거는 문과, 무과, 작가, 문과 예비시험 생원 진사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문무관 생원 진사시는 주로 양반이 보는 시험이었고 작가는 이제 중인들이 보는 시험이었고 문과는 생원 진사는 예주에서 무과는 병주에서 각각 주관하였다. 작가 가운데 역가는 이제 사역원, 을가는 전의감, 음양가는 간상감, 그다음에 율가는 형제 고율사 등에서 해당 관청에 각각 주관하였다. 요거 관청 명칭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어렵게 나오면 물어볼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 두시고요. 예. 자, 문과는 이제 고시 중에 가장 수준이 높고 경쟁이 심했던 고급 문반의 등용문이었다. 자, 문과는 정규 시험인 신년시 외에 특별 시험인 각종 별시가 구분되었고 신년시는 문과뿐만 아니라 과거 시험 공통적으로 정규 시험 3 년마다 한 번씩 봤던 거고요. 그 심지어는 이제 삼 그 삼 12 가지 중에 그 자, 모, 오, 유가 들어가는 해를 가리키고 신년시는 초시, 복시, 전시 같은 모두 3 차례 시험을 치르게 됐다. 3 년마다 시행된 정기 시험 문과 초시에는 한시, 한성시, 간시 등이 있었고 향시는 인제 뭐냐면 요 인구 비례에 따라 붙죠. 경기 순명, 강원 일타수명 쭉 이렇게 인구 비례에 따라 붙고 한성시는 한성부에 한해서 있고 간시는 성균관에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 당시 한성이나 그 성균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대단한 특권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지역 비례 뽑는다는 게 그 지역 간의 어떤 균형적인 안배라는 목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특혜는 이 한성이나 성균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중국의 이제 북경 대역을 하려면 북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시험처럼 이런 식으로 인제 뽑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각 도의 인제 인구 비에 따라서 이제 모두 240 명을 이제 선발했고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복시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서 33 명을 이제 선발했다. 그래서 3차 시험 전시에는 각과, 을과, 병과 이렇게 등급을 나눴고 각각 3인 가운데 1 등을 장원이라고 했고요. 자, 이들 33 인은 등급에 따라서 종 6품 실직에서 종 9품 그 뭐냐면 훈계를 받았다. 그래서 현직 관리는 1 품에서 4 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종 6 품을 받는 것은 인제 그 실직에서 종 전 9 품까지 인제 이렇게 품계를 받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종 6 품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참상관이죠 이거는. 그래서 인제 주로 이제 장원에게 있고요. 그리고 종예고 장원은 인제 좀 약간 이제 참상관이니까 인제 그 예로 하더라도 대부분 정직을 받았어요. 정 9 품에서 정 7 품까지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인제 문과 급제자는 무과 급제자와 함께 붉은 종이었던 쓴 합격 증서 홍표를 주어졌다는 거. 자, 문과 별시에는 진강시, 별시, 안성시, 정시 등이 있었고 자, 이들 별시는 국가의 경사가 인원하거나 문무관 그다음에 성균관 유생들의 사교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다. 그래서 증강 별시를 제외하고 각종 별시들이
문과 또는 무과를 특별 실시했다. 조선 왕조 때 보면 문과 실시 횟수가 정시 206회, 별시가 180, 신년시가 167회인데, 자, 요건 정시나 별시를 합치면 총 638회로서 신년시보다 더 수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너무 많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과거제도 학교제도의 이제 연계성이 점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나중에 아예 원점 안 보고 그냥 별시에 응시할 수도 있고 또 대과에도 응시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과 다음에 연강성 3년마다 각각 100명씩 선발하는 생원진사시다. 자, 이들 소과, 사마시다고 하죠. 그래서 생원진사시는 초시와 복시로 구분되는데 문과와 달리 구강이 친히 참석하는 3차 시험이 전시가 없었다. 그래서 생원 진사시는 초시에는 한성시 한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700명을 보면 예조에서 복시가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생원은 경학 능력을, 진사는 문학 능력을 각각 받다. 생원 진사시 합격자에게는 신종에 쓰고 합격자는 100패를 주죠. 그래서 앞에 이제 문과, 대과 합격자들은 홍패를 줬는데 여기는 100패를 줬다는 거 좀 다르죠. 그래서 문무과 합격자들 급제 출신에 비해서 생원 진사 합격자 입격이 하겠다. 자, 생원 진사시는 문무관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한 신년시와 국가가 경사를 있을 때 시는 진강시인데 생원 진사시를 이제 보면 성균관 상제생으로 입학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과에 응시하는 자격도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면 좀 이제 낮더라도 하급까지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음지 활동에 하급까지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게 갑자기 음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음직이라는 건 음서직 같은데 예. 그래서 아마 원래 음서직으로 주어진 학업 관리직을 여기 생원진사시 합격자에도 주어졌다라는 의미 같아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자, 뭐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거기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은 저도 다 모르거든요. 그래 갖고 저도 아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해 드리고 그 안에 말하는 과정에서 좀 틀린 내용도 있을 거예요. 예, 설명 중에. 예. 그리고 또 보충할 부분도 있으면 저 댓글 밑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동영상 게시물인데 거기다 게시글을 좀 달아주세요. 제가 유튜브 게시글을 차단했거든요, 댓글은. 왜냐면 거기 보니까 물어본 사람이 몇 명 있긴 있는데 제가 이거 다 확인을 못해요, 거기에. 거기 너무 동영상 수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저기 카페에 가갖고 그 밑에 이제 동영상 올려놓은 데 있어요. 거기에 댓글 달아주셔야지 제 댓글창에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곧바로 뜨거든요, 그 경우에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 생원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무직 사료가 되게 압도적인 것에 불구하고 이게 선생님들이 계속 실시했던 게 뭐냐면 여기 나와봤자 뭐 이제 음직 외에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선시대 때 이제 실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말한 것처럼 양반이 되려면 적어도 생원진사과 정도는 학벌해야 하기 때문에 이 주로 양반 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본 거야, 이 시험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생원 진사 합격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제 200년 200명입니다. 200명 뽑자는 10년씩에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합격하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문과를 보죠, 문과. 자, 무반을 치추한 과거 시험 문과가 있다. 자, 고려 말에는 문과가 실시되기도 했으나 왕조의 멸망에 실시된 것 못했다가 태조 인용에 처음 실시했다. 공양왕 때 실시했는데 실제 공양왕이나 태조 인용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대로 연달아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자, 문과에서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시험 신년시와 부정기시험 시험인 별시가 있었다. 자, 신년 문과에는 초시, 복시, 전시 같은 3단계 시험이 있었고 문과의 생원 진사시 같은 별도의 시험이 없었다. 자, 문과 출시는 훈련에 실시된 원시와 각도별로 실시한 향시가 있었고 초시에 이제 선발된 190명원 이게 지역별 안배가 있었죠. 병제시 복시에 통해서 이건 28명의 지역별 없이 이제 능력에 따라 선발되는 거죠. 그래서 28명은 전시에도 각과 을과 병과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합격자에 따라서 이제 처음 초임직이 등급이 달라지죠. 예. 물론 이제 문과보다는 좀 약간 낮긴 하지만 그 당시
각각 장원은 높은 간직에 올라갔다. 처음 다른 간직보다. 자, 신령 묵가에서는 28명의 전원이 대체 지켜졌고 별시 묵가의 경우는 항상 신령시 묵가보다 많은 수가 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묵가가 뭐라는 설명까지는 망가라고 하죠. 망가. 예. 그래서 일단 재정 확보 목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냥 벗을 줄 수 없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에게 간단한 별시 묵가를 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시험을 본 다음에 그냥 뭐냐면 그 등업을 내줬죠. 간직을 주고 그렇게 했던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세조 때는 북방 정부였던 야인대 해유책 또는 서북 지방을 위한 민심 수출하는 별심 문과를 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았고, 그래서 병방 방어의 기요성 때문에 조선 후기 때는 주로 재정상 이유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납속이라고 해서 그 뭐냐면 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받고 묵가라는 별심 묵가 같은 걸 이제 뭐냐 해 가지고 간단하게 등록을 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묵가 출신자 양성하게 되는데 이 묵가를 만가라고 지칭했다. 만가라는 거는 10,000명을 뽑았다 해서 만가가 아니라 그만큼 만자 많다는 뜻이요. 많이 뽑았다. 그래서 만가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조선 후기 때는 묵가 별시에는 수백 수천 인의 급제가 배출했으며 신년 묵가에서도 28명이 넘어서 특히 숙종에 수백 명 뽑았다. 신년시까지도 많이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숙종 2년에는 심지어 18,251명을 선발했다. 그래서 묵가는 거의 매년 실시되었고 한 해에도 몇 번씩 실시되기도 했다. 그래서 원칙은 3 년이지만 이 원칙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인제 별시라는 목록으로 계속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로 인해서 물가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지만 국가 재정을 인제 보완하고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 갖고 뭐 일반 서민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노비들, 물론 노비들도 이제 속량을 하고 나서 양인하고 돼서 이제 응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뭐냐 서울들은 조선 전기 때는 문무관 다 복 받지만 나중에 고려 조선 후기 때는 물가는 인제 볼 수 있도록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양반으로 등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작가를 볼게요. 작가는 역가, 을가, 음양가, 율가인데 조선 초기 땐 요게 인제 있다가 아마 음양가, 율가가 나중에 추가된 것 같아요, 요게. 예. 3년 만에 역가는 19 명, 을가는 9 명, 음양가는 9 명, 율가는 9 명, 모두 46 명을 선발했다. 자, 역가 중에 한어, 몽어, 여진어, 외어 4가가 있었고 대명 외교의 중요성 때문에 한어가 인제 가장 중시했고요. 역가가 담당한 사역원이었고 의학교육에는 의과 시치에 담당한 전의감이 있었고 율학교육에는 율과 시치는 형제 고율사가 담당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음양가는 감상관이 주도했다. 그래서 인제 세종 때는 음양왕이 청문왕, 풍수학이 3분했고 세종 때는 풍수학, 지리학, 음양왕이 명강학을 계층했다. 그 작가는 전시가 없고 초시와 복시가 인제 있고요. 초시와 복시는 모두 해당 간청에서 각 간청의 제조와 예조 당상이 담당했다.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제조라는 것은 간청의 경직제예요, 경직제. 어. 그래서 인제 이 가운데 향시가 있는 것은 한옥가뿐이며 역가 총시 향시는 역학원은 있는 평안과 항안도에서 관찰사가 이제 실시했다. 뭐 이런데 이건 자세한 건 알 필요는 없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작가에 응시한 사람들은 대체 기술관이나 잡학생들인데 기술관에 치재가 있기 때문에 잡학생도 되어 기술관에 치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잡학생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가도 있어야 되지만 작가보다 좀 약간 격이 떨어진 게 치재거든요. 치재라는 거는 다 문무이과 있어요. 문과도 있고 무과도 있고 그다음에 작가도 있는데 치재를 합격하면 작가 합격생보다 좀 더 낮은 간직에 임명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취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작가 뭐냐면 어 뭐냐면 여기 뭐냐면 잡학생도라는 것은 이제 취재를 위한 잡학생도 있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식 작가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중에 좀 낮은 간직인 낮은 취재에 합격하려는 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잡학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인제 여기 보면 전현직 고위 기수관의 추천을 받았는데 잡학 교육은 중앙에서 해당 관청, 지방에서는 해당 지방 구련에 각각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전현직 고위 기술관들은 대개 보면 자기 집안 출신이거나 아는 집안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추천들은 주로 누가 받겠어? 서인들,
그 일반 평민들은 못 받고 주로 인제 중인 계층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인 계급에서 계속 이제 뭐냐면 잡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작가에 이제 뭐냐면 응시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배출되는 거야. 예. 이런 구조였죠. 자, 그래서 건국대전에 나타난 잡학생들의 총 정원은 6,736명 있고 유학생들도 15,500명에 비하면 43%에 해당했다. 작가에는 잡학생과 칠품 이하의 전원직 기술가를 응시했다. 작가형 합격자는 해당 관청에서 최고 3품까지 인제 승진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면 이사는 당상관까지는 못 올라가요. 되게 최고 상품 종직에만 해당하죠. 그래서 종 3품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당상관까지 올라가는데 한풍 서열이 적용돼서 올라가지 못했다. 다만 인제 예외적인 경우도 가끔 있었다. 예. 그래서 인제 허준 같은 사람이 예외적인 경우죠. 예. 다시 이제 문과를 그치면 3품 이상의 승진이 가능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상관까지 올라가려면 시험을 봐야 돼. 문과를 봐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문과에 합격하려면 사서 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술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인제 자기 전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거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기는 좀 힘들었어.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과거제의 특성을 볼게요. 문과생원 진사 씨는 양의 이상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그 예외가 있었죠. 반역죄인이나 탄광오리 아들, 재가녀의 자손들 그 손자들까지는 보지 못해. 그리고 서울의 응시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문과나 작가는 이러한 자격증이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좀 잘못된 게 이 문과조차도 서울은 조선 전기 때는 보지 못했어요. 이건 조선 후기 때 가서 풀린 거야 이거는. 예. 그 예전에 한번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얘기한 것 같아. 예. 자, 그리고 이제 급제자 진출 분간에 의해서 되는데 분간이라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발령받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각과를 제외하고는 문과 각과를 제외하고는 대개 보면 이제 그 처음부터 실직을 받는 게 아니라 앞에 건지에서 인턴을 받죠. 그때 어떤 지역 그 간서에 어떤 건지를 받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이제 분간이 처음에 받는 건지가 건지를 받을 때 처음에 받은 배정된 그 간청이 어딘가. 왜냐하면 이거 어떤 관청에 따라서 자기 출세 코스가 이제 정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있는데 되게 이제 그 분간을 좌우되는데 분간은 과거 급제를 분속시킨 제도인데 처음에 문과의 홍문관, 승무원, 성균관, 고소관이고 그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훈련, 별시 등에 분속되었다. 자, 조선 초기 때 급제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후기에는 문벌에 의해서 있는데 그중에 홍문관 분간이 제일 좋은 자리다. 요게 이제 건진을 받으면 후에 인제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요직이 되죠. 자기가 처음에 어디에 관직을 받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과거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1 차적인 관문이었고 양반은 과거에 합격해야지만 관직에 차지할 수 있었고 관직을 지녀야만 과거에서도 자손들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자, 과거와 관직은 양반 가문과 신분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건이었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은 후기에 갈수록 치열해졌다. 따라서 과거제의 폐해조차도 양반 자체의 병역을 오지 않는 한 아무런 시효가 없었고 조선 초 시기 때 통치체제의 근간은 과거제와 양반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 생원 진사 문과 출신 각도의 정원에 할당했고 능력의 이제 경쟁에 이제 합리화하는 등 과거제 체제에 전개됐다. 그래서 지역 할당제하고 능력제가 같이 결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뭐 음직의 서형에서도 치지를 보이는 간직을 서형하는 사람들 원칙적으로 시험을 봤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쯤에 걔네들 저도 헷갈렸는데 그 잘못 설명한 것 같아. 이거 좀 고쳐 주세요. 예. 그 생원 진사시 그 있는데 소가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잠깐. 소가, 대가, 초시는 지역별 할당이고 처음 한 번이 맞아. 제가 처음 이 지역별 할당이거든요. 그다음에 복시가 있죠. 복시는 이제 뭐냐면 능력제야.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야.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초시를 지역 할 초시를 이제 지역 할당이라고 설명하다가 다시 복시도 지역 할당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예, 고쳐서.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처음 했던 말이 맞아. 예, 헷갈렸어. 이거 저도. 그래서 요거 좀 수정해서 이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만이 세원 진사 문과 출신은 이게 각도의 정원에 할당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인제 뭐 그 있으니까 이제 다 보시면 되고 과거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뭐냐면 갑오개혁 이후에 인제 뭐 폐지됐죠. 예. 그리고 인제 있고
문과는 신령시를 통해서 전국의 양반층을 포섭했고 작은 별시를 통해서 양반 지배층을 서울 중심으로 재생산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별시는 서울 중심으로 재생산하는 양반 지배층을 근데 큰 뭐냐면 역할을 했다. 자 문과에서는 만과가 선행하여 양반 하층계층을 부반군으로 흡수했다. 예. 그래서 이제 문과에서 합격해도 이들은 이제 출신 자체가 인제 뭐냐면 그 낮기 때문에 중앙에 인제 무관직이나 이런 높은 무관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그 부반군이라 그래 갖고 보통 유반군하고 부반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반군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인제 전략 요충지에 와 갖고 한 거고 부반군은 그 지역을 지키는 항토 예비군 정도 되는 거야. 그 지역에 그냥 일부 그 이제 간직들 좀 낮은 간직들을 줬다. 이런 식으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 문과는 중앙 정치 세력의 끊임없는 재생산을 봉사했고 문과는 서울이나 양반 그 상층의 신분 상승 욕구를 포섭하는 기능을 했다. 예 조선시대 문과와 문과의 역할 그런 것들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좀 보면 되고요. 예. 잠깐만요. 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인제 양방 그 관료 사회와 그 사회 경제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은 먼저 인제 가전법 같은 토지 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인제 그 양반 시대 때 인제 그 당시 그 양반이 아니라 조선 시대 때 그 신분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언급을 할게요. 예. 먼저 볼 게 인제 가전법이나 뭐 직정법 같은 토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걸 인제 좀 보죠. 예. 자 양반이 인제 지배층일 수 있는 종고 조건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데에서 있었다. 그래서 신분제를 토대로 구축되어 있었던 조선과 조선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지배의 신분이었던 양반에 대한 토지 급유가 제도화되어 시행됐는데 이른바 이 가전법 체계가 그것이었다. 자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조선 왕조는 국가 운영에 직접 관계되는 양반 및 여러 직역인들 그리고 그 기구들에 대해서 경제적 보장을 해 줬고 대신 그들은 직역의 봉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가전법이라는 것은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야. 수조권을 주는 제도가 이 가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가전법 안에는 일단은 직역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요게. 그래서 이제 요게 가전법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 가전법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아. 예. 그래 갖고 요것도 좀 약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정리를 좀 해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관련된 사료를 좀 리베르에서 찾아서 볼게요. 리베르에서 인제 그 보면 어 130 페이지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돼 있는데 잠깐만 이게 164 페이지네. 이게 표시가 좀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 갖고 네. 자 여기에 이제 가전법 이제 지급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인제 그 가전법 지급 관련 내용이 고조사 식화지에 적혀 있죠. 분명히 조선시대 때 인제 그 전제 그 토지제도잖아요. 근데 왜 고려사에 적혀 있냐면 이게 실시한 연도가 공양왕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여기에다 적어 놓은 거야. 예.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 이 토지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 마땅히 가전을 설치한 사대부에게 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걸 이제 뭐냐면 사전 경기 사전 원칙이라고 하죠. 사전 경기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대부에게 지급돼 인제 뭐냐면 사전일 경우에 이때 수도권상 사정이죠. 경기도 지역에 한정된다. 그래서 이 경기도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지역이 아니죠. 원래는 경기도가 그 뭐냐면 개경 주변의 경기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경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지역이 아니에요. 사전이 설정된 지역이 경기도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 한정해서 이제 사전을 줬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목적은 그 고려시대 때 보면 외방사전이라 가지고 경기 바깥에 이제 사전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자원이 이제 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지방의 자원을
이렇게 줘버리면 장원화될 수 있잖아. 근데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서 관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이제 관리 지급 대상이 있는데 요게 인제 보면 크게 여기는 뭐 뭐냐면 현직 관료도만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는 현퇴직 관료도 이게 이제 있고, 그러니까 직무에 이제 대가를 준 거죠. 퇴직 관료는 뭐 일종의 뭐 퇴직금 정도의 개념에서 준 거고, 두 번째는 어 현퇴직 관료도가 아니라도 직역에 봉사한 사람들은 다 주는 거야.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군전이라고 해서 주로 지방 한량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개 대상으로 인제 줬다. 그중에 인제 제일 손해받는 계층들이 이 군전을 지급받은 지방 한량간이죠. 이 군전은 우리가 이제 용어상 좀 약간 혼돈이 있는데 군인전이 아니에요. 예. 군인전은 인제 그 당시 백성 계층들이 성군할 때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인제 대가로 이제 지급한 게 군인전이고, 군전은 고려 후기 때 그 당시 이제 왜구라든지 홍건적 이런 것들이 쳐들어오니까 지방 한량간들 동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군역을 담당하는 군전을 지급했어요. 예. 그래서 이 군전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조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주로 면세지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 이제 수조권을 설정해 주면서 실제 면세지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고려 시대 때는 이 군전의 범위를 뭐냐면 자기 토지 외에도 그다음에 강제로 불법적으로 인제 편입한 토지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뭐냐면 군전으로 인제 해 가지고 100% 인제 면세를 해 줬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인제 여기 뭐냐면 원래 소유였던 자기 토지에 한정돼서 어 그 임명하죠. 그래 갖고 이제 뭐냐면 일부 자기 토지의 일부만 5 개월에서 뭐 10 개월 정도만 여기 면세지를 설정해 줘. 그래서 이 군전을 인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야. 그 군전의 그 면세지 설정 폭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제일 손해봤던 계층들은 이 지방 한량간이다. 그래서 이 군전을 통해서 그 당시 지방 한량간들을 이제 일종의 경제 평준화시키고 나름대로 군역을 담당을 하려고 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 군전이라는 것도 조선 초기까지 좀 가다가 태종 때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요. 거의 사문화됐다 보면 돼요. 왜냐하면 양인계병제가 원칙이 인제 태종 때부터 확립됐는데, 양인계병제 원칙에서는 군대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들에게 왜 특별히 토지를 지급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군전을 지급하지 않아. 그래서 사문화됐다. 그래서 이 군전이라는 명칭은 조선 초기 때 가전제 때 초기 때만 있었던 그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계속 볼게요. 무릇 건성에 이제 거주하는 경성에 거주하는 왕씨에 시위하는 자는 지위고 가전을 받는다. 직무의 대가로 받는 거죠. 현직 관료들을 받는 거고, 현퇴직 관료. 그 퇴직을 받은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에 그 아내가 자식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그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에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래서 있다가 그렇지만 예로 뭐냐면 수신전을 또 줬어요. 개가하지 않고 수신할 경우에, 이제 개가 수신할 경우에. 돼 있고, 또 이제 뭐냐면 그 자 뭐냐 부모가 삼하고 유약한 자는 또 후량적 몽고를 또 줬죠. 그러다 보니까 수신이나 후량적 몽고로 계속 세습이 돼요. 원래는 이게 가전이라는 것은 세습이 금지된 거야. 그렇지만 수신과 후량적 몽고로 실제로 일부가 세습이 됐다. 그래 갖고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뭐냐면 땅이 한정돼 있는 거야. 아까 전에 경기 사전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 경기도 지역으로만 그 사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급할 땅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수신자 호남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일부 이제 지역의 그 내용을 보면 조선왕조실록 보면 그 일부 지역은 이제 또 경기도 편입된 지역이 있거든요. 충청도에 있었던 이 평택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평택이 이게 경기도 지역을 편입을 시켜 가지고 사전을 좀 넓혔죠. 그래서 지금 평택이 지금 오늘날 경기도 행정구역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평택 지역이 그 청 충청도 지역이었어요, 충청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인제 여기 사료는 안 나왔지만 직역을 받는 사람도 주고, 그다음에 군전이라 해 갖고 지방 한량간들에게 줬는데, 이 군전의 범위가 자기 토지의 한도 내에서, 소유권 한도 내에서 5 개월에 10 개월 정도만 줬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면세지를 설정해서 종전에 자기 토지 외에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인제 편입된 그 토지까지 다 100% 면제를 받았는데, 인제는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명확한 소유권만 갖고 있는 자기 토지의 한도 내에서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내용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부생 관련된 내용. 자, 가전법 체제에서 양반 관료들이나 전임이나 현임을 만료하고 모두 18가 나누어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 가전을 지급받았다. 자, 가전은 경기 지방의 하나에서 분급됐는데 이게 경기 사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제 뭐냐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군전을 지급하는 것은 그 예외야. 지방 한량간들은 그 예외도 했어. 그렇지만 요 가전은 이제 일단 경기 사전 원칙을 지켜줬다. 예외적으로는 지방 한량간은 지방에서도 군전을 받을 수 있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모든 양반이 원칙상 왕경주의의 경계에 뭐냐면 거주하면서 왕실을 수기한다는 정치적 원리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고려시대 때 폐단이 많았잖아요. 외방사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경기 이외의 지방에서 사전의 성장을 방지함으로써 고려만의 사전의 폐해를 수습하고 지방세력을 억제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 자, 이 가전은 죽은 후에 반납을 해야 되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 가전을 지급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때는 항상 그게 뭐냐면 수신전이나 후양전이나 명목으로 또 변경돼서 지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세습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제도든 원칙이 있으면 그 항상 그 예외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외가 원칙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항상 이제 제도의 운영을 볼 때 원칙만 보지 마시고 뭐냐면 예외도 항상 보시고 실제 그게 어떻게 제도와 법이 적용되는가 이걸 좀 보셔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보셔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 그래서 인제 그 가전법 관련된 내용을 좀 다른 데에서 인제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뿌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76 페이지 펴 보세요. 자, 가전제도의 특징을 인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전이라는 것은 이제 넓게 보면 우리가 토지제도라고 인제 볼 수 있는데 이 가전 자체가 이제 고려시대부터 용어가 있었어요. 그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가전의 일반적인 의미는 자기가 이제 일을 할 만큼 받는 대가를 가전이라고 하고 이걸 인제 토지제도의 명칭상 얘기할 때 조선시대 가전제도 볼 수 있고요. 그 용어상 이제 구분하셔야 가전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나 조선시대 때 토지를 자기가 일을 할 만큼 받는 그 수조지를 이제 가전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법제화된 것이 이제 고려시대는 전시가고 조선시대는 가전제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각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쭉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쭉 넘어갈 때 인제 쭉 해 가지고 어 자, 여기부터 볼게요. 다음 장 보면. 예.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가전이라는 것은 인제 국가가 그 가전의 분고를 통해 사대부 양반들에게 요구한 것은 충성을 다하는 신료로서 직역 봉공이다. 이 신료의 충성은 통일의 권력을 인제 통일 권력의 종속에 불가하는 요소였다. 통일 권력의 실제는 사방의 근본인 왕실 곧 경업을 보좌하는 기정과 왕실 번봉으로서 주군을 사는 군현제가 있었다. 자, 조선의 가전은 이에 일치시켜 지급하였다. 경기에는 가전을 지급하고 사대부에 거응했고 외방 주군에는 군전을 설치하여 한란간을 왕실의 번호 삼았다. 그래서 가전법의 인재상 토지는 모두가 수조지의 재분배에서 설정된 곳으로 여기엔 소유지 재분배와 재조정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가전법은 소유지를 건든 게 아니에요. 수조지를 재분배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인제 장원의 종류 중에 제일 많았던 게 그 당시 인제 사전의 가산화를 통해서 장원이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대개 보면 이거는 수조지를 바탕으로 해서 장원이 형성된 건데 이걸 이제 뺏어다가 다시 가전법상 이제 새로운 신재인 관료들에게 재분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또 여기 보면 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가전 외에도 인제 가전법 안에는 그 현직 관료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직역자에게 주는 있고 군전에도 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는 또 국가 기관의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어. 예. 그런 것도 있고 초창기 때는 또 향리나 영리나 이런 것들 인제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줬는데 향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외역전이라는 이름으로 인제 뭐냐면 지급했다가 빠졌죠. 예.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면 직역을 담당한 이제 다른 직종은 왜 줬냐? 근데 왜 항리는 외역점만 줬다가 뺏었냐?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이제 군역을 담당하니까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 당시 항리할 때는 외역점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아직 군역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인 거고 다른 데는 또 예외적인 것들이 많아. 예. 인간 세계에 살다 보면 다 예외적인 것도 있잖아요. 원칙도 특정한 계층에게만 적용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있고 가전은 양반 그 관료대 경제적 분양을 해서 18가를 구분했다. 요때 가전이라는 건 가전법이라는 그 토지 제도가 아니라 그 뭐냐면 관리가 이제 직급을 관리가 일을 하면서 지급하는 그 토지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 가전은. 예.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했죠. 예. 자, 그래서 현임 퇴임을 막론하고 10개에서 150개까지 지급했으며 경기 지역에 국한에 분급됐다. 이걸 이제 사전 경기의 원칙, 경기 사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앙 권력의 통제를 목표로 한 것이고 반면에 이제 군주는 이 군전은 이제 사전 경기의 원칙에서 예의 대상으로 이제 적용되고요. 무직사료나 무직령, 한량간들의 대상으로 5교대 10교를 이제 지급했는데 자기 본전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걸 다 100% 면제받는 게 아니라 5개월 10개월 정도만 인정해 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 시대와 비교해 볼 수 있죠. 고려 시대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으로 소유한 그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전면 토지도 있어요. 사전에 가산하나 뭐 등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인제 뭐 다시 인제 뺏어 갖고 인제 국가 토지를 귀속시키고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야, 자기 소유권만. 그리고 그 소유권 중 100% 면세권을 준 게 아니라 5에서 10개의 거기에 뭐냐면 수조지를 설정해서 실제로 면세를 해 줬다. 자기 토지에 수조지를 설정하면 면세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외방에 설정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점을 노렸냐. 이런 한량화를 통해서 적어도 이들이 군대에 공부하려면 뭐냐면 군인으로서 인제 경비가 필요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군역을 인제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좀 보조해 주면서 또 외방 한량관들이 힘이 커지면 안 되겠죠. 되게 이들은 그 중앙에 올라가기 꺼려했던 사람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온건파 사대부들이나 그 조선 왕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일종의 평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죠. 경제적 기반을 좀 마련해 주지만 그 평준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전을 기준해서 5개월 10개월의 자기 토지의 수초지를 설정해 주면서 군역을 담당하는 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또 그들의 경제력을 낙하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토지 점유자들 이들은 소유자가 아니죠. 이 수요권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토지지만 이제 세금으로서 인제 국가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 개인 점유자 토지 점유자에게 납부하는 사람들 정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전주 정객제가 이제 이 당시 그 수요권이 형성돼서 있었는데 전주 정객제는 그 당시 이제 조선 중기까지 그 소유권을 바탕한 지주 전후제와 함께 같이 변존하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나중에 좀 다시 정리할 텐데 그래서 전주라는 건 소유권을 받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받는 사람. 물론 여기 안에는 개인도 있고 국가 기관도 있고 그죠? 개인이 받는 건 사전이라고 하고 그다음 국가 기관이 받으면 공전이 되는 거죠. 정객은 수조권을 바치는 사람. 이런 갈등인데 여기에서는 좀 개인이 이제 전주일 경우 그 정객일 경우 정객이 인제 그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전주는 개인이 이제 사전 관련된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따 인제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인제 요렇게 인제 좀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전주와 정기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인제 또 경장농민, 납조농민들이 토지를 묶어두게 정객이 마음대로 자기 소유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어. 왜냐면 자기 소유가 처분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이제 토지 소유권이 계속 변동되면 그 당시 뭐 행정 시스템이 전산화된 것도 아니잖아. 다 이게 신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고에 빠질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경장농민이나 납조농민들 실제로 인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이제 토지를 묶어두기 위해서 정객이 마음대로 자기 소유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물론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다 처분하고 그랬어요. 처분하고 그랬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인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토지에 이제 뭐냐면 그 항무지 같은 거 있죠. 항무지들을 일반 평민들에게 나눠 주고 이들을 인제 경작자로 삼아 고 나중에 되면 소유권까지 줬는데 이들 토지도 이 묶어 놨어요.
다른 데는 팔지 못해도. 근데 이것도 원칙일 뿐이고 다 처분이 됐어.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그 사전 같은 경우에는 요때 사전은 이 소유권상 사전이죠. 공신전을 제외하고는 세전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수신전과 후량전이 명부 세전이 됐죠. 예. 그래서 결국 세전 과정의 법제화 단계를 거쳐서 공인하는 처세였다. 때로는 사실상 분급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는 법으로 이제 징고체수법이다 해서 타인 신고하면 그에게 분급한 제도도 시행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수신전 호랑전이 넓어가니까 많아지니까 더 이상 이제 현직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세조 때 실시된 것이 직전법이죠.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이제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도 좀 볼게요. 379 페이지 펴보죠. 예, 379 페이지가 문무종사인데? 아, 빠졌네. 잠깐만요. 아, 이게 아니다. 시민한국사 쳐놓고는 잘못 쳐놨어. 예. 선생님 쳐놓고 얘기했네. 379 페이지요. 예. 여기 보겠습니다. 왕조 교체를 상징했던 가전법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1488년에 5월 위화도 해군 이후에 개경에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토지제도 개혁을 박차에 가했다. 당시 고려사회는 친원적인 성향을 띠던 건문세계와 세계와 이들의 후원을 받은 사찰이 무단으로 토지를 경분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졌고 국가의 부세 수입도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자, 의화도 해군 이후에 조중은 사전을 개혁하려는 창왕의 교지를 받아 창왕 즉위년인 1488년 7월에 이듬해 1389년 8월에 그래서 그 10월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자, 이후 이제 그 사전 개혁 과정에서 양전, 그 양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토지 조사 사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시행을 바탕으로 6도의 실제 경작할 수 있는 토지 개수는 62만 3,097도 실기를 확보했으며 이를 상징하로 이제 나누고 수영과 타 지역의 위관들이 위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에요. 예, 관리들. 그래서 이들이 인제 뭐냐 수령과 함께 그 뭐냐 토지 결수를 이제 답헌하는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거두는 방식으로 수치제도를 개선했다. 자, 이러한 제언을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1390년 9월에 문제되는 토지 대장을 수도 시가에 모여서 모두 불태웠다. 그리고 1392년에 5월에 발표된 가전법은 이런 고려말 사전 개혁을 기반으로 성립된 토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 가전법은 왕실과 관료군을 18가로 나누어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 150개월부터 15개월까지 가전을 차등 지급하는 대신 그 외의 토지는 대부분 국가 수조지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 고려 말에 이제 사회 문제에 부각됐던 토지 경분의 문제를 해소하고 왕실과 경의 강원도에게 토지를 차등 공급하는 개혁 정치는 세왕조의 개창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고 왕조의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는 계기였다. 이게 이제 가전법의 목적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신진 관료들에게 경제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세왕조의 개창에 반발을 무마시키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나게 한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건국 이후에 전현직 관료 모두에게 가전을 지급한 편 수신전과 후량전 등의 이제 형태로 가전을 세습을 용인해 주면서 새로 지급한 토지들이 인제 그냥 부족해지게 되고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제 그 세조 12년에 직전법을 시행했죠. 그래서 이제 이 직전법 관련된 내용은 인제 그 뒤에도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전 관련된 내용은 되게 많이 설명해 놨는데 요 뒤에 부분은 설명이 너무 약해. 그래서 제가 이 시민한국사를 읽다 보니까 약간 이제 뭐냐면 한 통을 좀 겨냥해서 좀 만든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제 한 통 같은 경우에 고대사 부분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사 부분 되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중세사, 근세사 넘어가면서 갑자기 뭐냐면 그 내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제 한 통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제 줄어든 거고 그러다가 근현대사 넘어가면 그 또 내용이 또 많아져요.
예. 그래서 환통 같은 경우에 고대에서 근현대사 부분이 약한데 그걸 약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인제 그 환통에 있는 내용들을 인제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세사하고 그다음에 인제 근세사 부분이 약간 이제 뭐냐면 한통을 보완하거나 좀 새로운 관점들을 좀 제공해 주는 좀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한국사 읽을 때는 그냥 근세하고 중세 부분은 건너뛰거나 하여튼 그냥 참조 삼아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제 읽으시고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보는데 근현대사는 또 너무 깊어.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그 시민한국사 보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시성비를 또 고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그 15년 개정교과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15년 개정하고 푸셈을 보고 여기는 이제 시민한국사는 정근대 시대 때 고대사 부분을 좀 보충한다. 가끔 이제 근세와 중세에 있는 빠져 있는 부분을 보충한다. 요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심푸센 다음에 뭐 제2의 보충 교재 정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공부하는 데 상당히 시성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넘어가서요. 예. 넘어가서 이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단락부터 인제 좀 읽어 볼게요. 예. 자, 양반들은 관료로서 가전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공신돈도 지급했는데 이 공신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죠, 원칙상. 아 그래서 인제 그 개국 공신들이 인제 처음 받고 또 뒤에 보면 세조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변이 있었잖아요. 공신책봉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세조 이후에 공신책봉이 많아지면서 이때 인제 등장하는 세력들이 훈구파라는 세력들이죠. 훈구파. 예. 물론 훈구파의 기원은 조선 초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훈구파라는 정치 세력은 거는 이 세조 이후에 개유정난 이후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책봉이 많았잖아. 공식 책봉. 여기에서 이제 토지나 노비나 이런 것들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걸 계속 세습함으로써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는 가정과 달리 법제적으로 세습이 허용됐다. 또한 비관료 양반들의 급전이 치러져 지방에 한량되는 게 1년 이상 일정 기간 부경 기시하는 조건 군전을 지급했다는 거. 자, 이 군전이라는 것은 인제 수조지를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면세지, 자기 토지에 한해서 5 개월에서 10 개월 정도의 면세지를 준 거예요. 자, 이 밖에도 가전법 체제에서 보통 이제 국가기관에게 준 거 있죠. 이건 이제 공전이라고 하죠. 국가기관이 수취권을 얻는 공전이 있었는데 왕공 수요의 내장사전 그다음에 중앙지방관청의 아욕전 이런 공회전, 공수전이죠. 예, 공수전. 그다음 각급 학교에 지급된 학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원전도 있었어. 사사전이라는 사원전도 있었는데 이 사원전 같은 경우에는 고려보다는 상당히 축소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은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인 세계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왕이나 왕비나 이런 이제 종친들이 죽을 때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사찰은 이제 왕실 사찰이 있었거든요. 그 왕실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원전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반은 자기 가전의 이제 정책자로서 10분의 1의 전조를 징수했고 이게 원칙이 있고 예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았죠. 이 밖에도 인제 여기 뭐 곡물이나 곡추라든지 곡물하고 뭐 그 당시 땔감을 마련하기 위한 곡초 같은 것을 받고요. 예. 기타 작물 같은 것들 인제 뭐냐면 받았다. 그래서 인제 요 낼 거 윤합근이라는 것은 인제 이것 중에 운송비 같은 것들 인제 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분의 1 외에도 뭐냐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전주는 경작자로부터 생산량의 10분의 1을 전조를 받아서 그 가운데 15분의 1을 지세로 내면서 국가에 냈었는데 여기서 인제 보통 10분의 1을 이제 받는 걸 전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이 조라고 하죠, 얘네들 조. 요걸 받는 것을 조라고 하고 조 중에 15분의 1 만을 또 세로 내요. 예, 지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조는 걷는 걸 얘기한 거고 세는 그 조 중에 세금을 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제 공무원으로서 만약에 교사가 되면 국가 세금을 통해서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떼 가지고 또 뭐냐면 세금을 내잖아. 이거 마찬가지로 이들이 받는 거를 조라고 하고 그중에 일부를 세다 걷는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조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조세라는 의미가 그냥 세금이라는 의미로 인제 쓰이지만 그 당시엔 조와 세가 바꿨다. 예, 이렇게 구분됐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양반에 의한 농민 지배 이런 제도에서 보장받았다. 그래서 가전법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제가 이제 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서 이제 공전하고 사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전과 사전이 있는데 징수 주체에 따라서 인제 좀 달라요. 그래서 징수 주체는 이 공전은 국가가 걷는 거고 사전은 인제 뭐냐면 개인이 걷는데 개인이 이제 뭐냐 거둘 때 자기가 직접 걷었어. 그래서 답헌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걷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갑 답헌하는 과정에서 간답헌 뭐 그다음 개인 전주답헌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읽을 때 인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러나 양반들의 경제 기반은 국가로부터 지급된 가전 등의 토지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가전은 국가에서 지급된 토지는 간직 및 직역에 결부시켜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지만 양반에도 에도 개인 토지가 많았어요. 사적인 토지가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가전법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직전법이 인제 완전히 현실상 폐지된 게 명종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직전법을 실시하고 그다음 직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전의 범위가 좀 더 넓어요. 양반들도 인제 태지구나. 나중에는 이제 뭐 직전 폐지하면 녹봉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토지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들은 자신의 이제 사유지를 노비 노동을 이용해서 경작하거나 또는 빈농 무종농에 대하여 경작하는 수양을 변작 반수제를 경영했다. 자, 여기에서 인제 좀 볼 게 뭐냐면 고려 시대부터 해서 조선 시대 때까지 조선 전기 정확하게 16 세기 중반까지 예 인제 농장 운영 방식이야. 그 양반들은 그 당시 농장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운영하는 방식을 좀 보면요. 농장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영지가 있고 또 하나가 인제 뭐냐면 그 작계지가 있거든요. 예. 작계지가 있는데 직영지는 자기가 직접 와 가지고 이제 농장을 운영하는 방식이야. 근데 이런 직영지는 그 당시에 소수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16 세기 중반까지는 대개 보면 작계제 형태의 농장지가 있었어요. 작계제 농장지가 어떤 뭐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좀 한번 다시 설명하면 자, 크게 이제 농지를 세 가지로 나눠. 예. 직영지, 그다음에 작계지, 그다음 사경지. 이렇게요. 게다가 이제 이 작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장 보면 사경지는 주로 인제 이때 이제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주로 그 예속 농민이나 노비들이 많거든요. 노비는 외고 노비들이죠. 이들을 동원해 갖고 이제 했는데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경지를 줘요. 물론 사경지는 직영지나 작계지보다 땅이 좀 약간 청박해. 그렇지만 줘서 이제 이들이 먹고 살고 그다음에 요것도 부족하니까 이 작계지를 이제 중에 2분의 1을 이제 뭐냐면 얘네들에 주죠. 직영지를 또 이들이 사는데 이 직영지 100%는 자기가 갖고. 자,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게 작계지야. 작계지는 양반들이 서울에 있고 되게 부재지주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른 같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형태죠. 자, 그리고 양반들은 또 작계지 외에도 변작 반수제라는 형태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인제 뭐냐면 소작제라고 하죠. 소작제. 예. 자, 이 변작 반수제는 언제부터 형성됐냐면 이 고려 후기 때부터 형성됐어. 그래서 뭐 한통이나 뭐 다른 책 같은 경우에는 마치 고려 때부터 이 변작 반수제가 막 다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쪽 한통이나 그렇게 쓴 분들이 되게 정치사를 전공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제를 잘 모르고 쓴 거고 실제로 인제 뭐냐면 한국사 길라잡이나 다른 책들 보면 좀 심화생각 보면 이게 좀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이제 뭐냐면 이게 형성이 됐어요. 고려 후기 때 이 작계제를 운영하면서 딱 작계제 형태에서 이제 남는 짜투리 땅이 있어. 이런 짜투리 땅들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냐면 주로 인제 어 좀 사회적 약자들에게 준 거야, 사회적 약자.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 예. 그래서 호아버지 홀아 뭐야 그 말하기 좀 그렇네. 하여튼 가부라든지 호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신체 장애인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 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장원제가 주였고 짜투리 땅들을 이제 일종의 이 사람들에게 줬던 건데 이 사람들은 2분의 1 정도 이제 걷어 가지고 이제 줬던 거예요. 놨던 거죠. 근데 고려 후기 때 형성된 이제 뭐냐면 이런 변작 반수제는 아직까지 16 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널리 확산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요게 농경을 하려면
일단 생산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생산 수단은 뭐예요? 그 소도 있어야 되고 종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다지 여기에 일했던 사람들은 인제 이런 것들이 구비하기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인제 이 번적반수제가 확산되지 못했고, 물론 이 장원제, 작계지 같은 이런 것들은 다 그 주인이 주죠. 예. 그래서 인제 운영이 됐던 거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마련했는데 그게 마련되지 못했다는 거. 생산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토지 소유권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 여기 운영했다가 나중에 인제 이 사람들이 자기 토지 소유라고 주장해 버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땅을 뺏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양반 사대층 사대부 입장에 올 때는 이게 이제 다 힘든 거죠. 근데 이제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고, 그다음에 생산 수단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서 인제는 또 농민들이 이 작계지 안에 있었던 예속 농민이나 외고 농민이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16 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작계지보다는 주로 이제 변작 반수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장들도 이제 작계지보다는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직영지 형태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요런 과정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할게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론이 아니라 좀 전문 서적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통론 같은 게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정치사 전공자들이 썼기 때문에 사회경제사를 너무 단축하거나 요약해 썼거나 잘 모르고 자기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항통의 그 내용이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조선 전기의 양반들이 가전을 전주로 해서 그리고 사전의 지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양반들은 수요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소유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유권의 비중이 점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전법 즉 수정권에 의한 토지 농민 지배는 15 세기 말에 이르면 현저히 약화되었다. 양반층 내에서 가전을 둘러싸고 이제 뭐냐면 갈등이 팽배했고, 왜냐하면 이제 가전 자체가 한계 있죠. 예. 그래서 경기도 땅에서 이제 퇴직자도 인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신전, 후량전 명목으로 이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갈등이 패배했고, 전호와 이제 전주와 전호 사이의 대립이 격신했다. 전주와 전호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많이 표현되는데 전주와 정객이죠, 정객. 예. 정객이라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주와 정객 사이의 대립이 격심해졌다. 그래 갖고 이 국가는 그 사이의 직권을 더욱 촉진하여 그 집정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토지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하였고, 선종 때는 간수간급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전주가 직접 이제 수조를 지정하고 간이 인제 뭐냐면 그 대신 주는 방향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거조차도 명종 때 들어가면 시행이 인제 불가능해요. 더 이상 지급할 땅이 없어. 그래서 임진왜란을 경험해서 이후 소멸됐다. 사문화되고요. 인제 양반 관료들은 녹봉만 받게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당연히 사적 토지 소유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녹봉 가지고는 자기 살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반 관료들은 직정법이 실시되면서 동장을 더 확대해 나갔고, 왜냐하면 퇴직 후에 인제 자기 생계를 마련해야 될 거냐. 그리고 나서 또 직정법 폐지가 되니까 농장이 더 확대됐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전주 정vic대 대신에 이 지주전호제가 유일하게 인제 보면 그 토지 운영 방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몇 개의 간전을 제외하고는 그 뭐냐면 대부분 것이 인제 지주전호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다른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볼게요. 예. 후생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어 이게 인제 있는데, 잠깐 푸세임 내용이 앞에서 읽다가 인제 그런데 178 페이지인가 그럴걸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수조권의 축소와 소멸 관련된 내용 볼게요. 179 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가전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조지에 이제 소지의 불균등을 내포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료층 내부에서 대립과 방목이 증대되어 심화되었다. 그래야 세조 12년에 가전의 세전성을 폐지하고 그 수신자 후량전을 몰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직자에게 재분배했다. 이걸 직전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세조의 집권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퇴직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어
세금을 안 주고 현직자들,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정치적 목적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가전제도가 가진 목적은 가전제도가 가진 목적은 이뿐만 아니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의 자의적인 전주와 그다음 수치에 의해 부응한 각종 형태의 강압, 그다음에 이에 정하는 납조 정객의 여러 가지 반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주 정객제의 인제 뭐냐면 갈등이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문제 결과 직정제 실시 이후 그 안에서 인제 토지의 수치제를 바꿨는데 성종 5년에 간수간급제가 일단됐다. 자, 간수간급제는 수조권자의 직접적인 전주의 수치를 봉쇄하고 납조자가 전조를 간에서 납부하면 정부가 이를 받아서 그중에 세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뺀 이익을 자연 나머지를 관리직에 분급을 하는 제도다. 자, 그러므로 직전제 추정은 수조자의 세전적 권능과 직조 수조의 권한을 말살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직전법 안에서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이거고요. 수신전 후량전을 없애는 거고, 직전법 안에서 이 간수간급제 시행. 간수간급제하고 직전법은 달라요. 직전법은 토지제도고 간수간급제는 조세를 수취는 누가 할 것이냐가 가는 거야. 근데 직전법 안에서 간수간급제를 실시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 수조의 권한을 말살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납조자, 전조의 이제 정객이죠. 정계의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중앙 집권의 강화는 형상이 이해된다. 자, 이런 직접법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명종 11년에 가서 이미 직전을 소유하는 관리대에서 지급이 중지되죠. 더 이상 지급할 땅이 없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후 이게 농장의 학대하고 연결됐어요. 농장이 이제 학대되니까 더 이상 지급되는 학대가 공정이 없어진 거죠. 사전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전으로서 지급할 토지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고. 자, 이후 직전법은 임진왜란을 거치면 완전히 폐기됐고, 이거는 수조권과 수조지의 이제 소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의미했던 전주 정객제가 거의 뭐냐면 일부 공전을 제하고 간전을 제하고는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주전호제,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이제 지주전호제가 본격적으로 발달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도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거 있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주, 지대와 전조가 있는데, 지대라는 것은 이제 지주전호제를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호가 이제 지주한테 이제 땅을 빌린 대가로 이렇게 이제 내는 것이 지대라고 하는 거고, 전조라는 것은 전주정객제를 바탕으로 한 거야. 아, 그래서 전객이 전주한테 갖다 수주료를 내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주전호제가 확대되고,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전주정객제는 약해지죠. 특히 이제 직전법이 이제 실시되고 직전법이 폐지된 이 가전법 체제라는 건 이제 가전법도 넓게 보면 이제 직전법도 넓게 보면 가전법 체제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직전법 폐지라고 보시면 돼요. 폐지되면서 이게 점점 약해지고 요쪽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양반들의 이제 뭐냐면 농장 소유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 농장 형태가 이제 16세기 중반기까지는 앞에 작계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양난을 끝나고 이제 16세기 후반에 되면서 양난을 꺾으면서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수적으로 운영했던 이제 소작제, 그러니까 전작 반수제가 이제 일반화돼. 16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그리고 또 이제 아까쯤에 이제 작계제 형태가 아니라 직영지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직전의 페이지는 가전제도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때 이제 이래 장구한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토지 분급제의 사실상 소멸이었다. 자, 이로써 이제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점유 및 전주 정객제의 소유권상 전주가 전호 또는 정객에게 파악됐던 근대 정근대 우리나라 신분 계급사의 정형적인 토지 소유 관계가 사라졌다. 그래서 전호라는 표현보다는 정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예. 이 전호라는 표현은 이제 지주 전호제 할 때 쓴 거고 정객에 이제 많이 쓴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소경정의 이제 전주는 법제상 간접상 완전 전주가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전주라는 것은 이제 여기 가전법 체제가 붕괴되면서 간접상 남아 있는 거지 법제로 남아 있는 거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지를 얻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유일한 이제 이건 간접적으로 나왔고 이제 소유권에 대한 것만 남았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 관계는 이제 가전법 체제가 붕괴되면서 소유 관계로 이제
소유관계는 이들 기반으로 남게 되었다. 소유권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 관련돼서 인제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앞에 읽었던 걸 계속 연달아 읽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세조 12년 현직 관료에게만 가전을 이제 지급하고 수신전, 후량전은 역시 폐지하도록 하는 직전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직전법 시행 이후 전주들이 수조지를 이제 답헌해 수확보다 많은 양의 전조의 정객을 하여금 바치게 하는 문제가 됐는데 요것도 좀 약간 그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좀 약간 틀린 것 같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할 텐데 이게 이제 보면 답헌이 있고 수조고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수조권은 인제 그 수조지는 이제 계속 이제 그 뭐야 간수 강급제 때부터 계속 이제 사전에 수조권은 누가 이제 직접 수조했냐면 관리들이 이제 그 수주를 했죠. 해당 그 지역을 받은 그 땅을 받은 수조권을 갖고 있는 관리들이 수주를 했는데 이 답헌 부분은 좀 약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간답헌이 있고 전주답헌이 있어요. 예. 간이 답헌한 거와 전주 답헌인데 이 간이 답헌한 것은 이제 당연히 공조는 간이 답헌하는 거고 사전일 경우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어쨌든 간 답헌, 전주 답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간 답헌으로 통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간이 답헌해 갖고 이제 생산량을 조사하면 수주지 가 가지고 수주를 하는 사람은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수조권 관련된 것은 뭐냐면 간수간급제하고 관련된 거야. 간수간급제. 이 답헌 제도는 이미 여기서 인제 뭐냐면 정리됐다. 간답헌으로 정리됐고 간이 이제 답헌해서 이제 생산량 알려주면 가 가지고 수주권은 누가 가냐면 관리들이 인제 하는 건데 전수 정 그 간수 간급제 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약간 이거 보면 답헌 내용을 전주들이 하는 전주 그 답헌을 마치 인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성종 이전 직전까지 계속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이건 정리됐어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뭐 태종 때인가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고 예. 자, 많은 양의 전조를 정객으로 하여금 바치게 하는 문제점이 지속됐다. 이게 수조 과정에서 인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답헌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470년 국가가 경작자에게 직접세를 걷어 해당 전주에게 지급하는 간수간급제가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의 부족 형상이 이제 해소되지 않고 왜냐면 장원이 확산되면서 이 장원은 이제 당연히 장원 갖고 있는 이제 그 양반 관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 이제 직전에 분급되지 못하고 그래서 형식상은 이제 분급됐다고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이건 법제적이고 관념적인 거고 예. 그리고 실제적인 분급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지주, 전호제만 인제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정주, 전국지는 없어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전법 폐지 이후에 조선 왕조는 더 이상 토지제도 공포되지 않았다. 직전법 폐지는 고려 말에 확립된 가전법 체제의 전면 해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집전법도 넓게 보면 가전법 체제 안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전법이라고 따로 부르지만 예전에는 그냥 가전법이었어요. 근데 가전법 안에다가 뭐냐 퇴직관료 얘기 빼고 수신전 후ran전 뺀다는 내용만 개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전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전법 체제 안에 이 직전법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후대에 인제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초기 때 가전법은 뒤에 직전법 후에 구별해서 이게 달리 불리는 거지 넘게 그때 당시에는 가전법 체제 안에 직전법도 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가전법 체제의 전면 해체를 뜻했다. 그러니까 신분을 이제 토지에 결합시켜 관리했던 중세적 토지 지배 방식을 그만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전법 체제의 인제 해체의 의미를 인제 얘기한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조선 왕조는 수조권의 분급과 해소를 통해 토지의 직접 지배 방식을 벗어나 수치제도 정비와 재편을 통해 재정 확보 노력을 통해서 전체적 노선을 선회했다. 그래서 수조권식 방식으로 해 갖고 토지를 직접 하는 방식보다는 수치제도 정비와 재편을 통해서 재정 확보 목적으로 이제 정책 노선을 선회했는데 뭐 어렵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세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런 거예요. 보시면 돼요. 전세의 비중. 예. 그래서 전세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어느 비중이 올라갔겠어요? 공납의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공납의 비중이. 그래 갖고 인제 조선 중기 후기에 넘어가면 공납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 그래서 세금의 60~70%는 공납이 차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납을 징수한 것 또 여러 가지 방납의 폐단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유민이 발생했던 것도 이 공납의 징수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냥 수치제도와 재편은 통하는 공납이나 아니면 요역 같은 거 있죠. 요역. 요역을 인제 뭐냐면 또 세금을 받고 이렇게 인제 하잖아요. 예 요금제도 정비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재정 확보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선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걸 좀 약간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뭐야 이게?" 하실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공납과 요역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 공납과 요역을 효율적으로 이제 징수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반납이란 것도 있어 나고 그다음에 또 세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잖아요, 돈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가 인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다시 인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제 요거 세금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칙적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주로 10분의 1 존을 인제 받았고 그래서 이제 15분의 1을 때렸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조세를 운반할 때 좋은 제도를 이용했다는 거 그 내용이 인제 그 밑에 있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좀 보면 조선시대 때 교통은 조은이 주가 되었고 육군은 발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정근대 시대 때 수온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내륙 수온이나 해양 수온이나 바다로 가는 게 가성비가 있어. 근데 육상교통은 이용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뭐 도로망도 잘 정비되지 못했고 또 운송수단도 없었잖아요. 트럭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철도도 없었고. 근데 이걸 많은 물자들을 이렇게 어 육로를 이용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력 가지고 많은 물자를 운반하려면 바닷길이나 강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 것들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수온이 주였다. 예. 그래서 조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곡식 같은 걸 운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당시 정근대 시대 때 주요 유충지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바다를 끼거나 그다음 강을 끼고 이렇게 정했죠. 자 전국에 41 개의 이제 역도 500, 200 역도에 502 개의 역이 이제 마련되고 역참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이제 공문서 전달이나 사신 관리를 왕래를 이용했는데 이 역참제도는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말에 그 원나라 있죠. 원나라 역참제도 그대로 조선시대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나라 역참제도 마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인제 조선시대에 그대로 있는 게 원나라 역참제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조선 중기 이후에 역참제 세태와 이제 군사통신수단 봉수제에 물려놓 명나라 제도를 본따 이제 문서 병방 문서 전달에 파발제가 있다. 예. 그래서 급하게 이제 말을 바꿨다면서 했던 게 파발제인데 그 역참과 파발이 이제 병행된 역참에서 가서 말을 타고 또 파발을 옮기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민한국사 내용에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서 볼게요. 요거까지 읽고 좀 쉬도록 하죠. 385 페이지 잠깐 펴 보세요. 자 이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작계제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지주들은 소유 시설을 활용하면서 개간 사업에 뛰어들면서 15 세기 이후에 대규모 농장의 이제 형태를 이제 경영했는데 이 농장의 경영 때 작계제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 노동한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노비를 적극하였다. 작계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치면 이제 외거노비라든지 뭐야 예속 농민들을 인제 주로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양민을 노비도 이렇게 강제로 만드는 암락 위천 형상이 이 작계제의 특징이야. 이게 16 세기 때 중반까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노비의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16 세기 중반까지. 예. 그래서 이제 노비의 인구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전 인구의 40%에서 50%까지 노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상 중에 반 이상은 반은 노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16세 후반에 이제 이런 작계제가 인제 쇠퇴하면서 견적반수 제도로 바뀌어지면서 이게 인제 노비 수가 급감하죠. 그래서 19 세기 들어가면 약 19 세기 말 그 초반에 5% 까지 줄어들게 돼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지주가 근처에 농지는 노비들이 직접 인제 부역 경작했지만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직영제야, 직영제. 직영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부재 지주가 아니라 여기 거주하는 한거 지주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노비들이 노비들을 동원해 서 직접 부렸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솔고노비야 여기에서는. 잠깐만요. 솔고 노비들을 이제 불러 가지고 인제 뭐냐면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선 전기 때보다는 조선 후기 때 인제 상당히 그 직영지가 인제 확대되죠. 조선 후기 때 이제 농장제 내용을 보면. 그래 갖고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풍속화가들 그런 거 김홍도나 이런 사람을 보면 항상 그 누워서 인제 딱 담배 피는 사람도 있어요. 담배 자체가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지주나 마름들이야. 왜냐하면 이 솔고노비들은 어차피 이래나 마나나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안 하면 그냥 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 감독을 해야 돼. 그걸 표현했던 거야. 자, 다소 거리가 있는 토지는 노비에게 책임지어 경작시켜 수확물 바치도록 했다. 그래서 대신 노비가 인제 뭐냐면 사경지를 대여해 주고 거둬들인 수확량의 상대를 잇도록 한다. 이것이 뭐냐면 작계제였다. 그래서 작계지와 사경지를 분급하는 토지 방향을 작계지인데 아까쯤에 작계지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직영지, 작계지, 그다음에 그 사경지인데 사경지는 100%, 작계지는 2분의 1, 그다음에 여기는 100%. 물론 이 직영지라고 해서 이거는 농비가 이제 와가 지주들이 직접 와서 경작하는 게 아니라 노비들이 시키죠. 그 마름들 파악해서 관리 감독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됐다.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 직영지와 특별하게 인제 하는 이 직영지 형태의 농장 형태가 인제 일반화돼요. 이것이 16세기 후반, 그러니까 17세기 넘어가면서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 전기 지주의 농장은 대부분 작계제로 운영됐고, 그다음 수확을 모두 지주에 바치는 노비들은 작계제 생산량을 애써 늘릴 필요가 없으므로 작계지에 투입된 노비 노 노예 작계지에 투입되는 노비 노동의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작계지나 직영지에서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자기 사경지에서 일을 하죠. 물론 이제 품질이 떨어지지만. 근데 요거는 대충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예.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강도가 인제 뭐냐면 낮을 수밖에 없고, 16세기 중반 들어는 또 이런 노비들이 막 저항을 하고 그래요. 관리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냥 뭘로 나눠져요. 자기가 직영하거나 아니면 또 뭐냐면 그 분급을 해 주죠. 그래서 인제 수작을 두고, 그래서 인제 토지 변적반 수준에 넘어가게 되죠. 예. 이런 것도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노비들 중에 인제 응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농장주는 작계지 수확量늘리기 위해서 노비에게 상벌을 내기도 했으나 노비가 얻는 수입이 지주보다 훨씬 적어지자 16세기 이후 작계지에는 노비의 저항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인제 저항이 발생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땅을 나눠 주는 게 낫겠다. 2분의 1을 걷는 것이 훨씬 낫죠. 관리 비용이 안 들잖아. 왜냐면 관리 감독할 필요 없죠. 그래 갖고 인제 이들이 나눠주면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병작 방식이 확산되었고, 이 가전법안에서 전주전기제 관계는 병자가의 지주존의 관계로 재편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이렇게 토지제도의 변화 관련된 내용을 같이 설명을 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지주존은 여기 또 부가해서 설명하면 아까쯤 얘기했던 변작반수제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농업 생산량이 올라갔다. 농업 수단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올라갔죠. 이 농업 생산량은 이제 남들 종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는 농가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이 가능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토지 소유권이 확립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토지를 주더라도 빌려주더라도 나중에 뺏길 확률이 없어진 거고, 세 번째는 농민들의 어떤 저항. 이 외고 노비들의 저항이나 관리 감독 어려움. 음. 그래서 작계지 같은 경우에 마등들이 와 갖고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2분의 1 같은 경우에 작계지보다는 직영지보다는 사경지에다 더 얘들이 농사를 더 지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노동 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6세 후반에는 직영지 형태로 운영하거나 자기가 관리해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마름을 시키거나 해 갖고 인제 관리 감독하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제 그 지주 전호제도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니 변적반수제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다시 넘어가서 여기 양민 농민의 이제 처지가 있는데, 뭐 여기 양민 농민의 처지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뭐 공법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볼 필요는 있죠.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하죠. 꽤나 오래 한 것 같은데 예,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